이기상의 뉴스 공감.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이번 한 주간 진행을 맡게 된 보도국 CPBC 보도국의 맹현균 기자입니다. 자, 어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부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각자의 동굴에 안전하게, 또 덜어는 안일하게 방송미사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불러내시는 듯하다 라면서 이렇게 부활한 생명의 봄을 함께 맞이하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내 안에 움츠려 있는 생명의 봄, 남북 대립 속에 놓여 있는 북한 형제들의 봄,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봄까지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봄이 되길 소망해 보는 오늘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후 폭풍과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변수들 살펴보고요.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안 발표 내용, 그리고 대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 어제 의원총회 참석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이어가고요. 그리고 현 코로나 상황과 엔데믹 준비에 대해서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뉴스 공감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애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선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뉴스 공감은 일동 후디스와 함께합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오늘은 김형준 기자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전격 발탁됐고요. 예.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진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인선됐습니다. 예. 이번에 인선된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9세였고요. 출생지는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발표가 됐는데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낙점됐습니다. 이번 인사안 쭉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선에서 무엇보다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인선이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요.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으로 꼽히기도 하죠. 예.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이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예. 경기지사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 한동훈 지명은 검찰 공화군의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거다. 새 정부는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강욱 의원도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했다면서 이번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 다가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찬일 국장님 네. 오늘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놀랐는데요. 지금 김 기자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인사는 법무부 장관 인사입니다. 개인적 인연이 깊었죠. 뭐 적폐청산 국정농단 사건 수사만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는 검사가 된 다음부터 내내 윤석열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중앙수사부라고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위 대검 중수부에도 같이 있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야말로 형제처럼 지내왔던 사이고 대선 과정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독립운동가에 빗대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윤석열 검사를 뒷받침을 잘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사 지금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는 후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 인연이 이어져서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오는 게 타당하냐는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라는 게 검찰 사무를 다루긴 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다룹니다만 검찰국 말고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국보다 높은 게 이제 본부인데요. 교정본부도 있고요. 소년원이나 그다음에 출소자 관리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 이런 부서도 있고요. 인권국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권 업무도 다룹니다. 인권국 그다음에 뭐 출입국 관리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교도소 교정 그리고 범죄 예방 또는 소년원 뭐 출소자 관리 전자발찌 이런 것도 다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정부 부처 중에서 인권을 챙기고 담당하는 주무부처입니다. 여기에 책임자로 검사가 맞냐라는 게 늘 논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민주파 정부 때는 법무부 문민화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닌 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법무부 업무가 검찰 업무만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주로 어땠냐면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특히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사람이 임명돼서 검찰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정권 입장에서 컨트롤하는 카드로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법무부 문민화라는 소위 민주적 개념이 깨지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왔다는 거, 검사 출신이 왔다는 거, 이게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검사가 사실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는 젊은 분입니다. 물론 뭐 1973년생이어서 49세니까 또는 48세 정도여서 아주 젊은 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동네는 기수가 있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을 하는 김호수 씨가 20기고 직전 검찰총장이 23기입니다. 사법연수원. 근데 이분은 이제 20기예요. 그래서 기수로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아니 30기죠.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비교하면 10년 후배입니다. 근데 나이 얘기가 오늘도 나왔었는데 뭐 우리는 뭐 20대 여당 대표, 뭐 30대 야당 대표를 갖고 있는 나라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대 여당 대표가 누가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표 중에 하나 지도부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여당에 그냥 하는 얘기죠. 그 박지원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아주 민주당의 선거 패배 이후에 비상대책 기구에서 잠시 동안 그것도 대표도 아니고 대표는 누굽니까? 윤호중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였던. 그래서 잠시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이제 빗대서 이야기할 건 아닌 거고요. 나이 이야기나 기수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로지 기수로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럼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선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통솔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관측은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서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였는데 그렇지 않은 건 의외의 카드였는데 굳이 한동훈이 아니어도 칼을 휘두를 사람은 되게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권력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대내외에 가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적 시각도 중요하고요. 또 예. 언론의 평가도 중요하고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평가나 야당의 반응도 중요한데 한동훈 검사를 임명한 거는 법무장관에 지명한 건 너무 자극적인 인사여가지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게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 선호는 좋은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40년 동안 사귀었던 대학 그렇죠. 친구. 논란이 되고 있죠. 네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인사들도 지금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코드를 충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아니면 그 친이명밖에 이렇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인사라고 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가면 곤란하고요. 시작 단계에서는 좀 박수도 받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릎을 딱 칠 만한 인사 있잖아요. 아 맞아, 야 대단하네. 정말 어떻게 저런 인사를 구해왔지? 이런 분들을 시키면 좋은데 말하고 실천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말로는 오로지 능력만 보고 정말 국정 운영에 자질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예. 실질은 그렇지 않아서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예. 만만하지 않은 정권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한동훈 후보가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밝히긴 했는데 다음 소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달 내에 통과시키겠다 했습니다. 만장일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단 법안 공포 3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 방안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형 네. FBI가 그 전에 법안도 나왔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하고 있는 6가지 범위의 중대범죄만을 다루는 그리고 그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수사에 우선권을 갖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6가지 중대범죄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기구를 설립하자는 겁니다. 한국형 FBI의 현재까지 이름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고요.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면 이를테면 경찰만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기구들도 있어요. 예. 여러 나라에 그런 존재가 있고요. 옴부즈만 같은 제도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 잉글랜드 웨일즈에 경찰만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한 600여 명의 직원들이 오로지 경찰만 감시해요. 그러니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일탈하기 마련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찰이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짝퉁 자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치의 주민들, 이를테면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관여할 바가 별로 없는 자치경찰.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화하는 거. 또 경찰이 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소위 독임제 기구입니다. 혼자서 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독임제 기구의 폐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원회 제도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 위원회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고 이 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좀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실질화라는 또 개혁과제가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여태까지 경찰 관련해서 의제들을 다룬 거 보면 뭐 거의 99.5% 정도 찬성 원안 동의해주고 찬성해주고 뭐 사회이사제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경찰만을 감시하는 기구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는 거 세 번째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거 이런 게 2017년 18년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활동했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거추장스럽고 권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그 개혁카드를 꺼낼 때죠. 경찰이 근데 이렇게 과제가 많은데 네. 요거를 빠른 시일에 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과제는 법안도 다 나와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도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 과제도 한꺼번에 가야 된다는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명심하고 제대로 가면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또 국민들이 동의하는 개혁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인수위에서 좀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또 이준석 대표도 지민 완박이다. 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 앞으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변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변수라고 하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불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냈는데요. 키는 정의당이 좀 쥐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엔 이것을 종료시키려면 의석수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합류를 시켜도 6석을 가진 정의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적절한 입장이다라는 입장을 표한 상태여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국회 회기를 아예 일찍 끝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키고 예. 그 다음 회기에 자동적으로 법안 표결을 시키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동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만의 검수완박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지기도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통해서 입장 확인해 봤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사안이다. 아직 입장을 표하긴 성급하다고 밝혔고요. 당분간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이 5월 3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정책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거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현실에 기반한 현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중에 경기도지사 나갈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분리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여론 지형이 안 좋습니다. 다들 검수완박, 소위 이름 붙이기에서부터 약간 실패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했다는 거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검찰을 정권이 한번 제대로 써먹어 보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내는 건 중요한 개혁 과제이고 단 뭐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만장일치로 민주당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책의총에서 아마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가톨릭교회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부활 메시지가 나왔죠.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정대주교의 부활 메시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메시지에는 무엇보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로가 담겼는데요. 예. 정대주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진심으로 기도한다면서 전쟁이 끝나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평화의 성모님께 전구해 주길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점차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앵커께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자들에게 동굴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예. 하기도 했는데요. 이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각자의 동굴에서 안전하게 더러는 안일하게 방송미사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불러내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좀 주목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새 정부에 대한 당부가 담겼는데요. 정대주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잘 챙겨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세대, 지역,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장님. 너무 저는 이렇게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들으면 그냥 신자로서 고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드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챙겨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목소리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를 빼놓고는 별로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면 최고인 세상이고 그냥 경제적 이익만 보장해주면 좋을 것 같은 세상, 사실은 천박한 세상인데
이런 목소리들이 좀 커져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 메시지로서 아주 감사한 메시지고 또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잘 짚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5시 브리핑 김형준 기자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찰개혁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이 무산될 거란 판단 속에서 지금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건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전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던 분인데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다시 모셨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추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이 뉴스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을 완전히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수완박 문제랑 이제 한동훈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된 거랑 다른 문제 같은데 예. 법무부 장관까지 과연 내정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는 걸 보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다. 네. 지금 뭐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이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한동훈 후보에게 민변 참여연대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사안에 대해 반대한 적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참여연대나 민변도 예.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6대 중요 범죄가 이제 대부분 권력형 비리 예. 사건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 역량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찰에 막바로 넘기는 거에 대한 불안, 두려움, 걱정이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혀 준비를 안 한 채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6대 범죄를 경찰이 수사가 가능하고 예. 이제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었던 경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예 기간을 3개월을 둘 건데 그 3개월 동안 지금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청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의원총회 좀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의원총회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이후로 가장 진지하게 됐고요. 20여 분 정도가 토론을 하셨는데 극소수 분 빼고는 정말 진지하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세워야 된다. 예.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군부 독재 시대,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이제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거, 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자기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살았었다. 근데 이제 다시 이게 검찰 독재로 이어져서 두려움이 생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이게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검찰 권력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을 벗어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이제 저한테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의총 직전까지도 좀 이견이 있던 걸로 좀 알려졌어요. 그럼에도 이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어떤 일이 계기가 네. 돼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분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예. 분도 이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어떤 길을 갔겠냐. 예. 가야 될 길을 갔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열렬하게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당원 지지자분들이요. 예. 너무너무 열심히 이 검찰 개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민주당 국회 내를 바꾸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예전에는 좀 문자 폭탄이었는데 좀 변화했다고 형태가 변화했다고 이런 예.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이게 사실은 예.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정치인들을 자꾸 잃으니까 예.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다오. 이게 너무나 강력한 요구를 했고 그분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바랬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또 사실 이 많은 이제 의원들이 또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된 계기로 좀 검찰의 집단 행동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요. 어제도 예. 그랬습니다. 원래 검찰 개혁을 막 반대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예. 어제 나오셔서 그렇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걸 보니 검찰이 국회 위에 있구나.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예.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수사권을 빼는 순간 힘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제 나중에 개업을 했을 네. 때도 이제 수입에 변화가 클 겁니다. 정관예우 차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클 거고 수사 그 권한이 수입이 그렇게 큰가요? 사실은 법관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억이 넘어갔어요. 뭐 10억, 100억 막 이렇게. 100억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보통 진짜 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정관예우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예. 법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 물론 뭐 고위 법관들은 그런 분도 있겠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좀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시나리오를 이제 네. 원대에서 잘 짤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정의당의 협조가 있으면 좋겠지만 협조가 안 된다면 또 나름 이제 회기를 쪼개서 하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검찰 개혁을 원하시는 지지자분들께서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니는 어떻게 할 거야? 저쪽 당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면서 저렇게 막을 건데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렇다는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상정해서 좀 직접 처리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민감한 예. 법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예.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그러니까 제2의 권력기관 개혁을 지금 하는 거죠.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까지 하려고 예. 했다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시행되는 걸 보고 하자.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 정부가 검찰총장 출신인 분이 이제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제2의 개혁으로 하려고 했다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네.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지민 완박 뒤에 라임을 맞췄어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 이렇게 예고했던데 이 검찰개혁 강행으로 인해서 좀 지방선거에 좀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라는 게 원래 투표율이 낮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거고 이게 무슨 선거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이번에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누구 특정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 거죠. 과거에 지금까지 좀 검찰 개혁이 미뤄진 거는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사실 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그런 예. 의견들 때문에 계속 이제 뒤로 밀렸었어요. 네. 근데 두 번의 이제 선거를 겪으면서 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예, 오히려 개혁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이 더 컸다. 예. 이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을 하셨던 거죠?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바로 검찰인지 정말 되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예. 그쪽이 검찰이냐라고 예. 되묻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 안착된 뒤에 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고쳐나가자라고 했는데 이 제안은 좀 이미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이미 정착됐고 정착됐다고? 이미 정착이 됐고 네, 검찰 수사에 예. 지금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글을 SNS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기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 할 밟을 절차에 대해서 예. 전혀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일단 세우고 3개월 내에 그 중대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는 청을 만들어서 네. 그만큼 수사 역량이 되는 분들을 배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청만 바꾸는 거지 수사는 제대로 한다. 그게 무슨 피해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국회 법사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의석으로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 예, 그래서 회기를 조절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구체적인 방안을 방송에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원대에서 부탁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짧게. 근데 아까 예. 저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던데 그겁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회기를 잘라서 하겠다는 거죠. 예. 회기를 잘라서 하려면은 예. 당장 이제 의장님이 박병석 의장이 동의를 하고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좀 완전히 단결을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예. 박병석 의장님이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역사에 박병석 의장님 본인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영원히 지금 물 건너갔다. 예. 이런 책임을 정말 그 의장님께서 갖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과 사전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당연히 원내에서 하고 있죠. 예. 네. 원내에서 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 원내대표단에서. 예. 그러면 일단 그 회기 결정의 건이 먼저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번 주 안에 지금 해가지고 본회의 열면서 바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지금 경찰의 모든 권한이 갔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 정책적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조금 절차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 먼저 이 외국의 같은 경우에 수사권, 기소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 법정주의라고 해서요. 불기소를 하면 안 되는 범죄들을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우리는 기소 편의주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들이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 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소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미국 검사들이 기소에 집중이 돼 있고, 기소도 이제 대배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해서 기소를 의견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경찰하고는 협치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수사를 다 하질 않는 거죠. 수사하는 FBI나 뭐 수사기관과 협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예, 수사 기소를 갖고 있으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소 편이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경찰이 일부 사건을 기소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기소권을 다 검찰이 갖고 있고 기소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편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드러나는 폐해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수사도 맘대로 하고요. 음, 기소도 맘대로 하는 거죠. 수사도 그러니까 맘대로? 아무 어떤 기관한테도 견제를 안 받는 거예요. 음,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검찰 예. 개혁을 시도하는 거고 예. 그 대안으로 이제 뭐 경찰의 모든 권한이 그래요. 보장이 그게 있다. 모든 권한이 가는 예. 게 아니라 음, 자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자, 예. 수사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사가 청구 안 해주면 경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사가 미비돼 있어서 기소 못 하겠으면 보안 수사,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 지금 막강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 재수사,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징계도 가능하고 직무 배제도 시킬 수가 있고요. 시정 조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 남겨놓는 게 경찰들의 비위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 예.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기소청, 지금 검찰청이잖아요. 기소하는 검사들의 사법 경찰관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 조항을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죠. 걱정 안 하셔도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들으니까 사회자님 어떠세요? 아,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렇죠. 나는, 예. 지금 봐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지금 다 할 예.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할 있고 거다. 현행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사법 경찰관의 그 비사건, 인권 침해 예.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직접 수사하겠다. 그 조항을 넣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한국형 FBI로 좀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제2의 공수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그래서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청이 몇 개야? 예. 당연히 저도 싫죠. 예? 청 많은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수사청 많은데. 예? 예. 근데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3개가 있잖아요. 예.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굳이 공수처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제 있으니까 거기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건 하고 있고 근데 예. 국가수사본부랑 뭐 중대수사청 뭐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FBI처럼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그렇게 예. 하자 이런 취지죠. 근데 그걸 언제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내에 예. 우리는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그런 법안을 낼 겁니다. 예. 이미 법안은 제출이 돼 있는데 이제 상정을 시켜서 논의를 하는 거죠. 예. 법안을 지금 안 낸 게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서 법안을 냈는데 이제 상정을 시켜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까지만 하자. 예. 새 정부하고 새 조직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검찰들의 조직적인 반발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문 대통령의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부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담하는 걸. 네,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은 그 검찰총장이 그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예. 그 법안 만들어서 할 거고요. 행정부 내 위계질서는 예. 알아서 잡으면 되겠죠. 최근에 그 블로그에 쓰신 글 보니까 이 의원직을 걸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셨던데 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지금 대한 봐봐요. 네, 검찰개혁 지금 이 정도라도 안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한동훈 그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겁니다. 아마도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기업하는 게 뭐 죄 짓는 것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을 하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일단 수사부터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검찰 개혁부터 해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고 네, 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법무부 하겠습니다. 장관 지금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사 출신들이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검찰 출신이 갔죠. 네,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 강행에 대한 입장과 견해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모레 금요일 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다중 이용 시설 인원과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등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6월과 7월쯤에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 또 2차, 3차 재감염률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발표가 좀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과 이웃 나라인 중국의 오미크론 사태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국내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할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게 정부 판단인데 교수님께서도 일단 정점은 지났다고 보시는 거죠? 정점은 확실히 지났습니다. 확실히 지났다. 예, 확실히 예. 지났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누가 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지났는데요. 예. 정확히 28일 전, 그러니까 4주 전인데요. 예. 이날이 우리나라 코로나에 있어서 역대 최고치인데 실제로 그날 발표는 62만여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계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7만 명 정도를 빼야 되니까 우리나라 최고치는 55만 명이라고 볼 수 55만 있는데요. 명, 예. 55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쭉 감소해서 오늘 이제 19만 명대인데 네. 이렇게 감소 추세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일별로 특히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일요일 날 검사 건수가 적었다가 월요일 날에 반영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좀 적고 예.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검사 건수가 많으니까 폭증하고 예.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는 이 경향마저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줄어들었다가 예. 화요일 날에 늘었다가 수요일 날 오늘은 원래는 늘어야 되는데 더 줄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어제 대비 15,300명 정도 줄었고 예. 일주일 전 수요일하고 비교하면 무려 9만 1,000명이나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소세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확실하다. 있고 위중증 사망도 예. 덩달아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정부에서 한 1,500에서 1,600명 정도 예상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도 지금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오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1,014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도 최근에는 300명대 후반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200명대 그리고 100명대로 줄어들어서 오늘 어제는 100명 중반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예. 거리두기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데 이때 거리두기 발표를 하면서는 거의 일상 회복에 준하는 몇 개만 남겨두고 거의 일상 회복에 준하는 그런 거리두기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뭐 2차 정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유행이 끝나고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사그라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가 다시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봉우리를 2개를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섞여가지고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2개가 섞여서 유행하면서 봉우리를 1개만 만들고 1개만 만들 뿐만 아니라 끝자락이 하향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봉우리라는 거죠. 게 일단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찍었다.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봉우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없는 데다. 예.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보다 확산은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대책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어떤 추가적인 변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하나의 봉우리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그냥 그대로 거의 엔데믹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사정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뭐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 뭐 엑셀 변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뭐 계속 나오게 되는 건가요? 바이러스의 속성상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온다고 나올 수 하는 있고, 건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분열 정식을 하면서 돌연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될 때 얼마나 전파와 병원성의 유리한 형태가 존속해서 살아남아서 우세종이 되는가 하는 네.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몇 마리가 제 몸 안에 들어가더라도 제 몸 안에서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만들어질 때도 여기에도 변이가 생깁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위협적인 변이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향후는 변이가 나오더라도 인류를 위협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것. 두 번째는 돌파 감염 회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변이 이전의 변이에 대해서 추가 면역을 획득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변이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면은 사람이 이미 빵빵한 면역을 갖고 있으니까 병원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변이도 기본적으로는 병원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사람이 면역이 빵빵하니까 사람 몸을 침입하게 되면 병원성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체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병원성이 떨어지니까 향후에는 변이체는 나올 수 있지만 나오는 변이체가 뭐든지에 상관없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병원성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델타 때까지 그다음에 델타 이전 오미크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델타 때까지는 이 변이체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확실히 종식 내지 엔데믹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큰 유행의 번질 가능성은 그거는 거의가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그러면은 엔데믹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6월, 7월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도 좀 검토 중인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엔데믹으로의 전환 준비, 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엔데믹은 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게 네. 필요합니다.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행하거나 예.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 그 병원체가 완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 이것을 엔데믹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 독감도 발생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인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그쵸,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예. 그다음에 홍역 모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감염이 다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엔데믹을 벗어나서 우리 인류가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 이것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엔데믹보다는 팬데믹에 가까운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제 이게 확실히 병원성이 없어지고 백신이나 먹는 치료제 등등으로 해서 인간의 통제하에 또 의료 체계 하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엔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엔데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주요 외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그런 엔데믹을 경험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이렇게 뭐 이제 역학조사도 잘하고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완전히 우리 통제하에 들어있다는 거죠. 독감도 1년에 사망자가 2천에서 많게는 3,500명 가까이 나오지만 그래도 엔데믹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렇게 갈 것이고 향후에 마스크 등등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지만 엔데믹으로 가는 것은 뭐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이어서 있을 거리두기 조정에서도 엔데믹을 염두에 둔 그런 거리두기 조정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 한 달 이내에는 거의 완전히 실내 마스크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뭐 일상 회복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국의 방역 조치는 좀 얼마나 유효한 대안이라고 평가하세요? 이 중국의 방역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 전혀 잘못됐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방역 당국이 한때 겁을 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과학적 기반의 그런 방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올 초 들어오면서 방역 기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미크론은 델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델타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백신이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오미크론은 백신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워낙 많은 변이가 일어나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몸에 면역이 빵빵하게 생겨도 바이러스가 쉽게 돌파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어떤 희한한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봉쇄를 한다고 해서 상황을 좋게 하거나 그다음에 봉쇄를 푼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미크론은 어느 정도 유행을 해야 비로소 유행이 수그러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국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예. 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체제가 있고 거기는 우리와는 다른 그런 어떤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 통제적인 방식으로 정치가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과학 방역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델타 때까지는 완전한 통제, 봉쇄를 해서 톡톡한 재미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미크론은 그런 식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미크론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런데 델타 때까지 재미를 본 중국 정부가 뭘 더 많이 했냐 하면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3차 내지 4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완전히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죠. 하나는 봉쇄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 셋째, 백신 접종을 안 한 고령층은 병원성이 낮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경우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상자를 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외국은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일정 수준이 되었다가 하강하니까 일상을 복귀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청정지역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일에 대외 무역이라든지 대외 이제 사람들의 입출입이 빈번할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이제는 수그러들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은 언제든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유입이 될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다시 재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봉우리를 찍지 못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봉우리를 언젠가는 찍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중국은 향후에
다른 전 국가들이 오미크론이 수그러들어도 예. 중국은 계속 그런 오미크론의 재유행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도 좀 크잖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뭐 미국이나 EU에서 뭐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상하이 같은 데는 예. 완전히 봉쇄가 되어서 식료품도 구하기 어렵고 예. 지금 약탈 같은 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제외 공간들에 있는 인력들도 입출입이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예. 미국이나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필수 인력만 제외하고 전부 지금 자국으로 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향후에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국이 이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해외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중국에는 상하이만 하더라도 모든 주요한 공장이 다 닫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이런 파급도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중국 그 이외 서방 국가들과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어떤 갈등의 요지가 예.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국내 오미크론 상황과 그리고 중국의 상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월 13일 수요일 뉴스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